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2025년 을사년을 맞아 다양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제도와 정책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실 텐데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분야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해 뜨거운 감자였죠. 2025년 최저임금이 1,030원으로 책정이 되면서 드디어 10,000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번 인상의 주요 내용 그리고 의미도 짚어주시죠. 네. 2025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1,030원.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10,000원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네. 아마 2017년 대통령 선거 시기였습니다. 네. 이게 벌써 8년이 지났으니까요. 와. 그동안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10,000원을 주장해 왔었는데 네. 사실 그동안 물가가 또 오르면서 그렇죠. 이 10,000원이라고 하는 금액 자체가 이전과는 실감하는 규모는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월 209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이 최저임금이 오르면 마냥 또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장 입장에서는 줘야 되는 그렇죠. 돈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네. 실제로 아직 우리 지역에서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곳도 여전히 많은 실정입니다. 네. 특히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의 경우에는 인원 내용을 좀 이야기하기가 못해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그리고 경북대 KNU 유니온, 경북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에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노동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네. 경북대학교 학생 235명이 응답을 했는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6.2%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을 한 겁니다. 네. 대부분이 음식점 그리고 편의점, 마트, 학원과 교육 관련 업에 종사를 했는데 네. 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도 23.4%나 됐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그리고 최저임금 미지급을 제외하고 또 불리한 처우를 경험했느냐 물었을 때 약 30%가 그렇다고 답을 했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최저임금이 아무리 올라도 좋을 게 별로 없는 거 아니냐. 어차피 최저임금을 안 지키는 곳들은 최저임금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네. 이런 상황이 여전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부 교육도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사용자들, 사업주들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했을 때 가장 좀 걱정하거나 고민을 하는 곳이 자영업자들의 경우일 겁니다. 네. 자영업자들은 본인들의 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노동법,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본인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사용자들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이 노동법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또 지원하는 정책도 함께 동반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최저임금보다도 노동 환경도 함께 개선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육아 분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육아휴직이 기존의 1년에서 1년 6개월로 6개월 연장이 됐는데요.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그리고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올해 2월 23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면서 육아휴직을 쓸 수가 있습니다. 또 한부모나 중증장애 아동을 둔 부모는 이러한 조건 없이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현재 육아휴직은 3번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4번으로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밖에 또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게 됐고 네. 이 분할 횟수 역시 1회에서 3번에 나눠서
배우자 출산 휴가를 또 쓸 수가 있고요. 네. 이 난임 치료 휴가 역시 연간 3일, 유급은 하루밖에 안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유급 2일, 전체 6일로 또 확대가 됐습니다. 또 1년 동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자녀가 만 12살 이하,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일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2배를 곱해서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으로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네. 이걸 보면 핵심 골자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이를 낳으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겠다. 네. 이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육아에 대한 부담이 여성에게만 지어지지 않도록 앞서 이 조건 중에 있었던 게 이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네. 1년 6개월까지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래서 남성도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기업체도 남성의 육아휴직을 보장할 수 있도록 네. 하는 이 부분에서 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긍정적인데, 여전히 아쉬운 부분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여전히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대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늘려야지만 이 여성의 경력 단절 역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게 당근책이 조금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일전에 지난해에도 제가 이 시간에 이야기 드렸었는데,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면 승진에 있어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이 기업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이 정부 차원의 지원책도 올 한 해는 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네, 조금 더 적극적인 정책을 네. 바라는 것 같으시고요. 네, 또 교육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가 초등학교 3,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사분들이 반발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이 시범 도입되는데, 이 적용하는 교과 과목을 보면 네. 수학, 영어, 정보교과입니다. 이게 전면 도입이 2027년으로 계획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시범 도입을 해보고 2년 정도 이 과정을 좀 지켜보고 27년에는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건데, 네. 그 인공지능 AI 디지털 교과서를 놓고 1년 동안 찬반 양론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네. 몇몇 지자체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연회도 진행을 했었는데, 네. 이때 나왔던 의견들을 보면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니까 학생 개인별로 이 문제풀이 결과와 오답 통계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이 학생마다 차이가 나는데, 그렇죠. 이것들에 대한 확인이 빠르게 좀 진행돼서 그 다음 학습에서 뭐가 필요한지 개인별로 수준별 맞춤형 교육 과정을 제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고요. 이 반면에 교과서 내용에 대한 검증 시간이 좀 부족하고 학생들의 풀이 과정을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이 평가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 시범 도입이 된다고 하니까 저도 해당이 되는데요. 네. 제 아이 중에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아이가 있거든요. 네. AI 교과서를 사용하면 어떨까?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 아이가 부족한 부분, 잘하는 부분 데이터를 저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도.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직접 쓰거나 직접 교감하면서 사람 대 사람으로 교감하면서 배우는 것과 이 디지털 교과서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면서도 전자책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이책을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네. 아무래도 미디어, 매체에 따라서 적용되는 효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섣부르게 이게 더 좋다라고 평가 내릴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도 좀 미지수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들, 교사들도 시범 도입 과정들을 잘 지켜보고 네. 따져보는 한 해가 돼야겠습니다. 네,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 모두 다뤄주셨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고교 학점제가 또 전면 시행이 됩니다. 고교 학점제와 이 내신제도 개편이 교육 현장에 어떤 영향들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고교 학점제, 그러니까 대학처럼 말 그대로 고등학교부터 듣고 싶은 과목을 좀 골라서 듣는 네. 필수적으로 소화해야 되는 것과 선택해야 되는 교과들을 학생들이 직접 선택하고 학점에 도달하면 졸업하는 네. 제도입니다. 여기에다가 내신 성적이 기존에 9등급제였거든요. 네. 이게 5등급제로 바뀌게 되고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함께 병기가 될 예정입니다. 사실 이 고교학점제를 도입한 취지는 이전처럼 딱 정해진 과목만 공부하는 시대로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이 좀 부족하다. 네. 학생들이 스스로 좀 찾아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렇게 정해진 교과목에 집중돼서 평가가 이루어져 왔다면 네. 이제는 이 과목의 범주도 넓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이었습니다. 이 공교육의 어찌 보면 혁신적인 엄청난 변화인데 문제는 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했을 때 학교별로 지역별로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가령 이 경북의 북부 지역의 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고등학교가 한 곳만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지역은 학생 수도 적거든요. 교사 수도 적고 선택할 수 있는 교과가 제한적이라는 거죠. 반면에 대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는 교과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이 오히려 이 학생들 간, 지역 간의 격차를 벌릴 수 있다. 이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 고교 학점제지만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사들을 어떻게 확보하고 지원할 거냐. 이 경북교육청에서는 이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 학교를 좀 넘어서는 온라인 교육도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 3월부터 좀 시행이 되고 부족한 부분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지역 불균형이 뭐 극대화되지 않도록 또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올해부터 10대 미성년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자동으로 비공개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정책이 도대체 어떻게 도입이 되게 된 건지, 그리고 어떤 기대 효과를 볼 수 있을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10대 미성년자들에게는 허가된 사람만 이 팔로우 메시지와 디지털 메시지, DM이라고 네. 하죠. 이걸 보낼 수 있고 이 사용 시간도 제한하고 유해 콘텐츠도 이 필터링하는 게 이전보다 더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네. 크게 뭐 두 가지 사건들이 사회에서 많이 있어 왔는데 이러한 SNS를 통한 디지털 성폭력 문제가 심각하게 몇 년째 대두가 되어 왔고 네. 그리고 학생들, 이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접근해 오는 것에 대해서 뭐가 유해한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차단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학생들 내에서도 디지털 SNS를 통한 일종의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이미 이 프랑스의 경우에는 15세 미만은 회원가입 시에 이 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도록 되어 있고 네. 이 부모가 자녀의 이 계정 사용을 또 중지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제도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허점이
많긴 한데요. 어쨌든 올 한 해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저도 주변에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목격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SNS 사용이 이 본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여기에 아. 접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유해 장벽을 차단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좀 기대가 되는 방안이고, 네. 만약 올해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음. 이 부분도 더 개선해 나가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취업이나 뭐 장학금 지원 정책도 또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뭐 취업 준비생을 위한 사업을 살펴보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네. 대상자를 5만 8천 명으로 좀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단기간 경험하면서 내 적성에 맞는지, 그리고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제도인데, 네. 요 제도가 지난해보다 약 10,000명 정도 늘어나게 되었고요. 네. 또 재학 중에 진로 탐색 지원 대상도 15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착 패키지가 5개 지역에서 또 신설됐고, 네. 조선업처럼 구인을 필요로 하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빈 일자리 채움 패키지 사업이라고 해서 훈련 과정부터 네. 취업 수당, 근속 장려금까지도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 연구자 및 대학생 장학금 사업도 올해 내용을 살펴보면 이 우수 연구자로 선정이 되면 석사는 월 150만 원, 네. 박사는 월 2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 저소득 우수 석사생 1,000명에게는 연간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은 한편 좀 긍정적인 게 그동안 이 기초 과학 분야, 기초 인문 분야 연구자들이 계속 떠나가고 있다. 네. 특히 뭐 연구 프로젝트들이 없으면 생계 자체가 어려운 그렇죠. 이 연구자들에게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부분들을 좀 지원해 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회도약 지원 사업도 살펴보면 이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리 치료나 자조 모임 등 이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네. 이러한 내용이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맞아요.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제도가 나에게 해당되는지 적극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이 대구 경북 지역이 특히나 더 심각한 상황인데 초고령 사회가 가져올 사회적, 경제적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다들 아실 겁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이 지역, 이 사회에서 20%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네. 이 초고령 사회라고 분류를 하는데, 이미 대구 경북 지역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노년층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의료나 사회복지 이 부분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이전보다 더 많아집니다. 네. 그리고 이들이 우리 기존 사회 기준으로는 더 이상 일하지 않는 나이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 제도가 이들은 일하지 않는 기준에 맞춰져 있는데 65세 이상 일하는 노년층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입니다. 네. 이들이 안정적으로 양지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일하고 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노년층에 대한 일자리 확보 문제도 이 초고령 사회에서는 또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 부분 올 한 해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와 정책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